전 세계 물건의 12%가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당연히 큰일이 나겠죠? 실제로 큰일이 났습니다. 운임이 5배 뛰고 물가가 오르고 이집트는 1년 만에 70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2년 동안 컨테이너선 통항량 70% 급감, 배 한 척이 아프리카를 돌 때마다 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이 추가로 날아갔습니다. 193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물길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전 세계가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다시 열리고 있거든요. 2026년 들어 머스크, CMA, CGM 같은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2년 만에 수에즈 운하로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뚫리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일비도 내려가고 물가도 안정되고 해운사도 웃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길이 열리는 게 더 위험하다고요. 2026년 수에즈 운하가 완전히 정상화되면 글로벌 스팟 운임이 최대 25%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항구에는 배가 한꺼번에 몰려 물동량이 최대 39%까지 급증하면서 항만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길이 막혀서 위기, 길이 열려서 또 위기. 막혔던 길이 한꺼번에 열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 세계 물류의 동맥, 수에즈 운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수에즈 운하가 왜 막혔는지, 그리고 그 2년 동안 전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60년 전 운하 한가운데 갇혀서 8년을 보낸 배들의 놀라운 비극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운하가 다시 열렸을 때 찾아오는 진짜 위기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수에즈 운하 위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수에즈 운하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비유해 볼게요. 세계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몸에는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죠. 피가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합니다. 세계 경제에서 이 피는 바로 물건입니다. 컨테이너에 실린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 반도체, 옷, 식료품, 이런 물건들이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혈관 중에서 가장 굵고 가장 중요한 대동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 193km짜리 인공 물길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에요. 전 세계 물동량의 12%에서 15%,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무려 30%가 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동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끼어서 통로가 좁아지는 동맥경화처럼 수에즈 운하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찌꺼기가 껴버린 겁니다. 2023년 말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조직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반발하면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한 겁니다. 2023년 11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0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배 2척을 침몰시켰고 선원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몸으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대동맥 바로 앞에 누군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길로 지나가면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길로 돌아가야겠죠. 그 다른 길이 바로 아프리카 남쪽 끝 희망봉입니다. 수에즈 운하로 가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약 11,000해리, 28일에서 32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약 25,000해리, 4,000해리, 거리로 따지면 약 7,400km를 더 가야 합니다. 시간으로는 10일에서 14일이 추가돼요. 이걸 일상생활로 바꾸면요, 매일 출근길이 30분이었는데 갑자기 1시간 15분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 동안 매일이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배가 바다 위에 오래 있으면 당연히 연료가 더 들겠죠. 수에즈 경유 시 왕복 약 2,500톤이던 연료 소비량이 희망봉으로 돌면 3,800톤으로 뛰어오릅니다. 추가로 1,300톤을 더 태워야 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배 한 척이 한 번 왕복할 때마다 약 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배가 바다에서 2주나 더 돌아다니면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배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30일 만에 돌아와서 새 짐을 실을 배가 44일이 지나야 돌아오니까요. 같은 수의 배로 더 적은 물건을 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다시 우리 몸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동맥이 막혀서 피가 가느다란 모세 혈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심장은 피를 돌리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세계 경제에서 이 혈압이 바로 운임, 배싹입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은 위기 전 대비 최대 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선사가 지불한 높은 운임과 연료비는 물건을 파는 기업에 전가됩니다. 기업은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올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그 돈을 내느냐? 마트에서 장을 보는 여러분입니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물류비 상승은 글로벌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에 0.7%포인트의 추가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게 결국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에즈 운하 위기의 전체 그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가 막혔고 배들은 아프리카를 돌아가느라 시간과 돈이 더 들었고 그 비용이 결국 물건값에 반영되어 전 세계 물가가 올랐습니다. 대동맥이 막히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동맥경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에즈 운하의 전체 통항량은 전년 대비 약 50% 급감했습니다. 절반이 날아간 거죠. 특히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위기 이전 대비 무려 86%가 감소했습니다. 10척 지나가던 게 한두 척밖에 안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이건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핵심 외화 수입원이거든요. 2023년에 수에즈 운하 통행료로 벌어들인 돈이 10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에요. 그런데 2024년에는 이게 39억 9천만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60% 이상 폭락한 겁니다. 이집트 정부는 한 해에만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습니다. 이걸 체감할 수 있게 비유하면요. 월급이 1,000만 원이던 사람이 갑자기 4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것도 본인 잘못이 아니라 옆집에서 싸움이 나서 출근길이 막혀버린 것 때문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는 이집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아팠습니다. 배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연간 추가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항차당 2만 5천에서 3만 톤에 달했습니다. 환경도 망가지고 돈도 더 드는 이중고를 겪은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희망봉 우회로 인해 전 세계 선복 공급이 실질적으로 약 20% 줄어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몸에 비유하면 피의 양은 그대로인데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후티 반군의 홍해 무력 봉쇄입니다. 이건 이 위기의 직접적인 방아쇠죠. 후티 반군은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 세력입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지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만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스라엘과 전혀 관련 없는 배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지원하는 이란의 화물을 실은 배까지 공격한 적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UN 보고서에 따르면 후티 반군이 선박 소유주들에게 안전한 통항을 대가로
막대한 통행료를 징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매달 약 1억 8천만 달러, 연간으로 따지면 20억 달러가 넘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동네에 좁은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거기에 깡패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돈을 뜯는 거예요. 처음에는 특정 사람만 괴롭힌다더니 나중에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이 깡패가 그 골목을 통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면 이 깡패가 스스로 물러날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은 2024년부터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공습을 단행했고 2025년 3월에는 대대적인 예멘 공습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2025년 5월 후티 반군이 미국과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건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만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에 대한 위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2025년 7월에는 홍해에서 상성 공격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글로벌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 우회를 선택한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한 길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수에즈 운하 하나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길이 딱 하나뿐이라면요. 그 길에 공사가 나면, 사고가 나면, 어떤 이유로든 막히면 꼼짝없이 지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전 세계 해상 물류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효율적인 바닷길은 사실상 수에즈 운하 하나뿐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지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에는 오히려 더 먼 길이에요. 결국 수에즈 아니면 희망봉,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몸으로 치면 대동맥이 딱 한 줄기인 것과 같습니다. 원래 건강한 몸이라면 한쪽 혈관이 좁아져도 다른 혈관이 보완해줍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측부순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계 해상물류에는 이 측부순환, 그러니까 효율적인 대체 경로가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2021년 3월 에버기븐 호라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길이 400m짜리 배가 운하를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딱 6일간 운하가 막혔는데 그 사이에 420척이 넘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6일 만에요. 후티 사태 때문에 수에즈 운하가 2년 넘게 사실상 마비된 상황은 에버기븐 사태의 100배가 넘는 충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문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좀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선복 잠김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택배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원래 트럭 10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에 왕복 한 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번의 배송이 가능하죠. 그런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막혀서 국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2배로 걸려요. 이제 트럭 10대가 하루에 왕복 한 번을 못 합니다. 이틀에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배송이 사실상 5번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트럭 대수는 그대로인데 효율이 반토막 난 거죠. 부족한 배송 능력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럭을 더 사야 합니다. 실제로 해운사들은 희망봉 우회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선박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던 컨테이너선의 약 90%가 아프리카로 우회하면서 전 세계 선복의 12% 이상이 이 우회 경로에 묶여 있었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물건을 더 나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선복 잠김 효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이 해운사들에게는 오히려 호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배가 부족하니까 운임이 올라가잖아요. 제프리스 투자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은 컨테이너 해운업계의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선복 사용률이 평균 87.5%에 달했는데 우회하지 않았다면 75%에 머물렀을 수치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로가 막혀서 택시를 잡기 어려워지니까 택시비가 올라간 거예요. 택시기사는 좋지만 택시를 타야 하는 승객은 괴로운 상황. 여기서 승객은
물건을 보내야 하는 수출 기업이고 결국 그 비용은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 몸 비유로 돌아가면 혈관이 막혀서 혈압이 올라간 상태가 해운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게 몸 전체에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높은 혈압이 계속되면 결국 어딘가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터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재개방의 역설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수에즈 운하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운항 척수가 16% 증가했고 달러 기준 수입도 17%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자크 4대5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겁니다. 이 배는 23,000 TEU급, 2023년 말 이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가장 큰 배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의 오사마 라비 청장은 이걸 컨테이너선 복귀의 새로운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머스크가 2년 만에 수에즈 운하를 통한 첫 정기 서비스를 공식 재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게 단순한 임시 운항이 아니라 정기 서비스의 본격 재개라고 강조했어요. 2026년 2월에는 머스크와 하팡로이드가 속해 있는 제미니 얼라이언스까지 수에즈 운하 통항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리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막혔던 혈관을 갑자기 확 열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경화 환자에게 스텐트 시술을 해서 혈관을 뚫으면 피가 갑자기 확 밀려들면서 어지러움을 느끼죠. 심하면 재관류 손상이라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합니다. 수에즈 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희망봉을 돌아가던 배들이 갑자기 수에즈 운하로 돌아오면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 충격, 항만 적체입니다. 희망봉을 돌아오던 배들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배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럽 항구에 도착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착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10%에서 최대 39%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터미널 운영에 심각한 과부하를 일으켜 2주에서 3주간의 하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 사고로 2시간 동안 차가 막혔다가 갑자기 뚫리면요, 그 뒤로 밀려있던 차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톨게이트가 마비되잖아요. 그 톨게이트가 바로 유럽의 항구인 겁니다. 두 번째 충격, 공급 과잉입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2년 동안 희망봉을 돌아가느라 묶여있던 선복이 수에즈 운하 복귀와 동시에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전 세계 선대의 약 6%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매년 8%에서 9%씩 새로운 배, 신조선이 인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컨테이너선 선봉량 증가율이 약 4.5% 내외로 전망됩니다. 묶여있던 배가 풀리는 것과 새 배가 들어오는 것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택배회사 비유로 돌아가서 설명하면요, 고속도로가 막혀서 트럭을 추가로 10대 더 샀어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원래 있던 10대의 효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미 주문해 놓은 새 트럭 5대까지 도착해요. 그러면 트럭이 25대인데 일감은 원래 10대분밖에 없는 거예요. 트럭이 남아도는 겁니다. 트럭이 남아돌면 어떻게 되죠? 배송비가 폭락합니다. 해운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2026년 글로벌 스팟 운임이 최대 25%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충격, 내륙 물류까지 연쇄 마비입니다. 바다에서 갑자기 쏟아진 물량은 항구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항구에서 물건을 내린 다음에는 트럭이나 철도로 내륙으로 운송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물량이 확 늘어나면 트럭도 부족하고 철도 용량도 초과되고 창고도 꽉 차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다의 혼란이 육지로까지 전이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혈관 수술 후에 피가 갑자기 확 밀려들면서 모세혈관까지 압력이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재개방의 역설은 이겁니다.
운하가 막혔을 때도 위기. 근데 운하가 열려도 위기. 이건 수에즈 운하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하나의 경로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막히든 열리든 충격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동맥경화가 아닙니다. 세계 물류 시스템 자체의 설계 결함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이 수에즈 운하에서 훨씬 더 극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계바늘을 196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 이른바 6.1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운하 양끝을 침몰선과 기뢰로 봉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운하 한가운데 그레이트 비터호라는 호수에 15척의 국제 상선이 갇혀버렸습니다.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지만 이 배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운하 양쪽이 봉쇄되어 있었으니까요. 6일이 지나고 6주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운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배들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아 선체가 노랗게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노란 함대. 이 노란 함대는 무려 8년 동안 1967년부터 1975년까지 그 호수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년 동안 고립된 선원들은 국적을 초월한 연대를 만들어냅니다. 독일, 영국, 폴란드, 스웨덴,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선원들이 그레이트 비터호 협회라는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들은 배와 배 사이에서 고기, 과일, 새우 같은 식량을 물물 교환하며 생존했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이 열리자 이 선원들은 배 위에서 자체적으로 비터호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역도, 높이뛰기, 축구 경기까지 치렀어요. 심지어 직접 도안한 우표를 만들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바다 위에 하나의 작은 국가, 해상 미크로네이션을 만들어낸 거죠. 이 이야기가 비극적인 이유는 결말에 있습니다. 1975년 운하가 드디어 다시 열렸을 때 8년 전에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배 15척 중에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배는 단 2척뿐이었습니다. 독일 선적의 민스터란트호와 노르트빈트호, 이 2척만이 자기 힘으로 운하를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13척은 8년간의 모래바람과 부식으로 완전히 못쓰게 돼서 폐선 처리되거나 예인선에 끌려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1967년에는 배 15척이 운하 안에 갇혔습니다. 2023년부터는 배가 아예 운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967년에는 8년 동안 봉쇄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2년 넘게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1967년에도 재개방 후 혼란이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전문가들이 재개방의 혼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뭘까요? 이 모든 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세계 물류의 대동맥을 틀어막는 패턴.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에 비유하면 같은 혈관이 같은 이유로 계속 막히는 겁니다. 한번 막힌 혈관은 또 막힐 수 있어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입의 99% 이상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99%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건, 거의 전부가 배로 운반됩니다. 수에즈 운하의 동맥경화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이기도 한 겁니다. 먼저 직접적인 피해부터 보겠습니다. 물류비 상승은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대기업은 물류비가 올라도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물류비가 10%만 올라도 이익이 확 줄어들어요. 가격 경쟁력이 생명인 중소기업 수출 전선에 직격탄이 된 겁니다. 수입 물가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에너지, 원자재 운송비가 올라가면 그 비용은 결국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주유소 기름값, 마트 식료품값, 공산품 가격, 바다 건너 수에즈 운하의 위기가 여러분의 지갑과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산업이 있거든요. 바로 대한민국 조선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에즈 위기는 한국 조선업에 대규모 주문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동안 배가 훨씬 더 먼 거리를 항해해야 하잖아요. 연료를 그만큼 넣어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연료 효율이 좋은 최신 선박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LNG 추진선, 아모니아 추진선 같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수주에 집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조선업의 컨테이너선 수주액이 무려 157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LNG 운반선 수주액 86억 3천만 달러를 크게 앞지른 수치예요. 202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0척에서 100척 규모의 LNG 운반선 발주가 예상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비유로 돌아가면요. 동맥경화가 생겼으니 혈관을 넓혀주는 새 스텐트가 필요하겠죠? 그 스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거예요.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4,600억 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 우대 금융을 도입했습니다. 두산 신항 인근에 700TEU 규모의 공공 컨테이너 야드를 설치해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입니다. 2026년 여름, 대한민국 정부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섭니다. 부산과 울산을 북극해상 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어요. 북극항로는 수에즈 항로보다 거리를 약 30%에서 40%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줄어들면서 여름철에는 이 경로가 점점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몸에 비유하면 완전히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바이패스 수술과 같습니다. 기존 대동맥이 계속 막힐 위험이 있으니 아예 새로운 혈관을 뚫어서 피가 돌아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거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새로운 물류 경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물론 북극항로가 당장 수에즈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에는 결빙 문제가 있고 쇄빙선이 필요하고 환경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물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에즈 운하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경제의 혈관 구조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몸에 비유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요. 대동맥에 찌꺼기가 끼어서 동맥경화가 생겼습니다. 피가 제대로 못 돌아가니까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혈관으로 피를 돌렸더니 심장이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이제 막혔던 혈관을 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가 확 밀려들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 가지, 혈관에만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에즈 운하 통항량 변화입니다. 2026년 하반기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정상 수준의 교통량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 CMA CGM, 하팡로이드 같은 메이저 선사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선사가 돌아온 건 아닙니다. 복귀 속도가 빠르면 항만 적체가 심해지고 느리면 물류비가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이 속도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상보험료 추이입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홍해 수에즈 항로의 전쟁 위험 보험료가 기존 선체 가치의 약 1%에서 최근 0.2%에서 0.3%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달러짜리 선박이 한 번 통과할 때 100만 달러를 내던 보험료가 20만에서 30만 달러로 줄어든 거예요. 이 보험료가 계속 떨어지면
더 많은 선사가 복귀할 테고 그만큼 재개방의 충격도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운임지수입니다. 2026년 스팟 운임이 최대 25%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 수에즈 운하 수입이 4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완전 정상화되는 2027년에는 80억에서 100억 달러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운임 변화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 구조와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해운 관련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 후티방군과 중동 정세입니다. 보험료가 낮아지고 선사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2025년 7월에 후티방군의 상선 공격이 재개된 적이 있고 이스라엘과 후티방군 사이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해운 전문가들도 홍해 수에즈 항로 복귀가 단순히 운임 문제를 넘어 보험, 안전, 정치 리스크가 얽힌 복합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조선업 수주 동향과 북극 항로 시범 운항입니다. 2026년 여름 북극 항로 시범 운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물류 경로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이 친환경 선박 수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막혔던 길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잔혹사는 60년 전 노란함대의 비극에서 시작해서 2024년에 동맥경화를 거쳐 2026년 재개방의 역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출입의 99%를 바다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마트에서 장을 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이 위기 속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기회를 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수에즈 운하 위기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물류비, 물가, 해운, 조선업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 있으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 물건의 12%가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당연히 큰일이 나겠죠? 실제로 큰일이 났습니다. 운임이 5배 뛰고 물가가 오르고 이집트는 1년 만에 70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2년 동안 컨테이너선 통항량 70% 급감, 배 한 척이 아프리카를 돌 때마다 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이 추가로 날아갔습니다. 193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물길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전 세계가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다시 열리고 있거든요. 2026년 들어 머스크, CMA, CGM 같은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2년 만에 수에즈 운하로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뚫리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물류비도 내려가고 물가도 안정되고 해운사도 웃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길이 열리는 게 더 위험하다고요. 2026년 수에즈 운하가 완전히 정상화되면 글로벌 스팟 운임이 최대 25%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항구에는 배가 한꺼번에 몰려 물동량이 최대 39%까지 급증하면서 항만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길이 막혀서 위기, 길이 열려서 또 위기. 막혔던 길이 한꺼번에 열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 세계 물류의 동맥, 수에즈 운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수에즈 운하가 왜 막혔는지, 그리고 그 2년 동안 전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60년 전 운하 한가운데 갇혀서 8년을 보낸 배들의 놀라운 비극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운하가 다시 열렸을 때 찾아오는 진짜 위기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수에즈 운하 위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수에즈 운하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비유해 볼게요. 세계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몸에는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죠. 피가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합니다. 세계 경제에서 이 피는 바로 물건입니다. 컨테이너에 실린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 반도체, 옷, 식료품, 이런 물건들이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혈관 중에서 가장 굵고 가장 중요한 대동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 193km짜리 인공 물길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에요. 전 세계 물동량의 12%에서 15%,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무려 30%가 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동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끼어서 통로가 좁아지는 동맥경화처럼 수에즈 운하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찌꺼기가 껴버린 겁니다. 2023년 말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조직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반발하면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한 겁니다. 2023년 11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0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배 2척을 침몰시켰고 선원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몸으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대동맥 바로 앞에 누군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길로 지나가면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길로 돌아가야겠죠. 그 다른 길이 바로 아프리카 남쪽 끝 희망봉입니다. 수에즈 운하로 가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약 11,000해리, 28일에서 32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약 25,000해리, 4,000해리. 거리로 따지면 약 7,400km를 더 가야 합니다. 시간으로는 10일에서 14일이 추가돼요. 이걸 일상생활로 바꾸면요. 매일 출근길이 30분이었는데 갑자기 1시간 15분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 동안 매일이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배가 바다 위에 오래 있으면 당연히 연료가 더 들겠죠. 수에즈 경유 시 왕복 약 2,500톤이던 연료 소비량이 희망봉으로 돌면 3,800톤으로 뛰어오릅니다. 휴가로 1,300톤을 더 태워야 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배 한 척이 한 번 왕복할 때마다 약 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배가 바다에서 2주나 더 돌아다니면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배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30일 만에 돌아와서 새 짐을 실을 배가 44일이 지나야 돌아오니까요. 같은 수의 배로 더 적은 물건을 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다시 우리 몸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동맥이 막혀서 피가 가느다란 모세 혈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심장은 피를 돌리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세계 경제에서 이 혈압이 바로 운임, 배싹입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은 위기 전 대비 최대 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선사가 지불한 높은 운임과 연료비는 물건을 파는 기업에 전가됩니다. 기업은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올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그 돈을 내느냐? 마트에서 장을 보는 여러분입니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물류비 상승은 글로벌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에 0.7%포인트의 추가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게 결국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에즈 운하 위기의 전체 그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가 막혔고 배들은 아프리카를 돌아가느라 시간과 돈이 더 들었고 그 비용이 결국 물건값에 반영되어 전 세계 물가가 올랐습니다. 대동맥이 막히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동맥경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에즈 운하의 전체 통항량은 전년 대비 약 50% 급감했습니다. 절반이 날아간 거죠. 특히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위기 이전 대비 무려 86%가 감소했습니다. 10척 지나가던 게 한두 척밖에 안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이건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핵심 외화 수입원이거든요. 2023년에 수에즈 운하 통행료로 벌어들인 돈이 10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에요. 그런데 2024년에는 이게 39억 9천만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60% 이상 폭락한 겁니다. 이집트 정부는 한 해에만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습니다. 이걸 체감할 수 있게 비유하면요, 월급이 1,000만 원이던 사람이 갑자기 4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것도 본인 잘못이 아니라 옆집에서 싸움이 나서 출근길이 막혀버린 것 때문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는 이집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아팠습니다. 배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연간 추가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항차당 2만 5천에서 3만 톤에 달했습니다. 환경도 망가지고 돈도 더 드는 이중고를 겪은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희망봉 우회로 인해 전 세계 선복 공급이 실질적으로 약 20% 줄어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몸에 비유하면 피의 양은 그대로인데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후티 반군의 홍해 무력 봉쇄입니다. 이건 이 위기의 직접적인 방아쇠죠. 후티 반군은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 세력입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지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만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스라엘과 전혀 관련 없는 배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지원하는 이란의 화물을 실은 배까지 공격한 적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UN 보고서에 따르면 후티 반군이 선박 소유주들에게 안전한 통항을 대가로 막대한 통행료를 징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매달 약 1억 8천만 달러, 연간으로 따지면 20억 달러가 넘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국내에 좁은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거기에 깡패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돈을 뜯는 거예요. 처음에는 특정 사람만 괴롭힌다더니 나중에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이 깡패가 그 골목을 통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면 이 깡패가 스스로 물러날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은 2024년부터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공습을 단행했고 2025년 3월에는 대대적인 예멘 공습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2025년 5월 후티 반군이 미국과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건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만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에 대한 위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2025년 7월에는 홍해에서 상성 공격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글로벌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 우회를 선택한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한 길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수에즈 운하 하나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길이 딱 하나뿐이라면요, 그 길에 공사가 나면, 사고가 나면, 어떤 이유로든 막히면 꼼짝없이 지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전 세계 해상 물류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효율적인 바닷길은 사실상 수에즈 운하 하나뿐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지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에는 오히려 더 먼 길이에요. 결국 수에즈 아니면 희망봉,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몸으로 치면 대동맥이 딱 한 줄기인 것과 같습니다. 원래 건강한 몸이라면
한쪽 혈관이 좁아져도 다른 혈관이 보완해줍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측부순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계 해상물류에는 이 측부순환, 그러니까 효율적인 대체 경로가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2021년 3월 에버기븐 호라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길이 400m짜리 배가 운하를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딱 6일간 운하가 막혔는데 그 사이에 420척이 넘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6일 만에요. 후티 사태 때문에 수에즈 운하가 2년 넘게 사실상 마비된 상황은 에버기븐 사태의 100배가 넘는 충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문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좀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선복 잠김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택배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원래 트럭 10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에 왕복 1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번의 배송이 가능하죠. 그런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막혀서 국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2배로 걸려요. 이제 트럭 10대가 하루에 왕복 1번을 못합니다. 이틀에 1번밖에 못해요.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배송이 사실상 5번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트럭 대수는 그대로인데 효율이 반토막 난 거죠. 부족한 배송 능력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럭을 더 사야 합니다. 실제로 해운사들은 희망봉 우회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선박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던 컨테이너선의 약 90%가 아프리카로 우회하면서 전 세계 선복의 12% 이상이 이 우회 경로에 묶여 있었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물건을 더 나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선복 잠김 효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이 해운사들에게는 오히려 호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배가 부족하니까 운임이 올라가잖아요. 제프리스 투자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은 컨테이너 해운업계의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선복 사용률이 평균 87.5%에 달했는데 우회하지 않았다면 75%에 머물렀을 수치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로가 막혀서 택시를 잡기 어려워지니까 택시비가 올라간 거예요. 택시기사는 좋지만 택시를 타야 하는 승객은 괴로운 상황. 여기서 승객은 물건을 보내야 하는 수출 기업이고 결국 그 비용은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 몸 비유로 돌아가면 혈관이 막혀서 혈압이 올라간 상태가 해운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게 몸 전체에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높은 혈압이 계속되면 결국 어딘가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터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재개방의 역설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수에즈 운하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운항 척수가 16% 증가했고 달러 기준 수입도 17%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자크 4대5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겁니다. 이 배는 23,000 TEU급, 2023년 말 이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가장 큰 배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의 오사마 라비 청장은 이걸 컨테이너선 복귀의 새로운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머스크가 2년 만에 수에즈 운하를 통한 첫 정기 서비스를 공식 재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게 단순한 임시 운항이 아니라 정기 서비스의 본격 재개라고 강조했어요. 2026년 2월에는 머스크와 하팡로이드가 속해 있는 제미니 얼라이언스까지 수에즈 운하 통항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리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막혔던 혈관을 갑자기 확 열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경화 환자에게 스텐트 시술을 해서 혈관을 뚫으면 피가 갑자기 확 밀려들면서 어지러움을 느끼죠. 심하면 재관류 손상이라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합니다. 수에즈 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희망봉을 돌아가던 배들이
갑자기 수에즈 운하로 돌아오면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 충격, 항만 적체입니다. 희망봉을 돌아오던 배들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배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럽 항구에 도착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착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10%에서 최대 39%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터미널 운영에 심각한 과부하를 일으켜 2주에서 3주간의 하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 사고로 2시간 동안 차가 막혔다가 갑자기 뚫리면요. 그 뒤로 밀려있던 차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톨게이트가 마비되잖아요. 그 톨게이트가 바로 유럽의 항구인 겁니다. 두 번째 충격, 공급 과잉입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2년 동안 희망봉을 돌아가느라 묶여있던 선복이 수에즈 운하 복귀와 동시에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전 세계 선대의 약 6%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매년 8%에서 9%씩 새로운 배, 신조선이 인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컨테이너선 선봉량 증가율이 약 4.5% 내외로 전망됩니다. 묶여있던 배가 풀리는 것과 새 배가 들어오는 것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택배회사 비유로 돌아가서 설명하면요. 고속도로가 막혀서 트럭을 추가로 10대 더 샀어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원래 있던 10대의 효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미 주문해 놓은 새 트럭 5대까지 도착해요. 그러면 트럭이 25대인데 일감은 원래 10대분밖에 없는 거예요. 트럭이 남아도는 겁니다. 트럭이 남아돌면 어떻게 되죠? 배송비가 폭락합니다. 해운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2026년 글로벌 스팟 운임이 최대 25%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충격, 내륙 물류까지 연쇄 마비입니다. 바다에서 갑자기 쏟아진 물량은 항구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항구에서 물건을 내린 다음에는 트럭이나 철도로 내륙으로 운송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물량이 확 늘어나면 트럭도 부족하고 철도 용량도 초과되고 창고도 꽉 차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다의 혼란이 육지로까지 전이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혈관 수술 후에 피가 갑자기 확 밀려들면서 모세혈관까지 압력이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재개방의 역설은 이겁니다. 운하가 막혔을 때도 위기. 근데 운하가 열려도 위기. 이건 수에즈 운하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하나의 경로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막히든 열리든 충격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동맥경화가 아닙니다. 세계 물류 시스템 자체의 설계 결함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이 수에즈 운하에서 훨씬 더 극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계바늘을 196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 이른바 6.1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운하 양끝을 침몰선과 기뢰로 봉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운하 한가운데 그레이트 비터호라는 호수에 15척의 국제 상선이 갇혀버렸습니다.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지만 이 배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운하 양쪽이 봉쇄되어 있었으니까요. 6일이 지나고 6주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운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배들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아 선체가 노랗게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노란 함대. 이 노란 함대는 무려 8년 동안 1967년부터 1975년까지 그 호수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년 동안 고립된 선원들은 국적을 초월한 연대를 만들어냅니다. 독일, 영국, 폴란드, 스웨덴,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선원들이 그레이트 비터호 협회라는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들은 배와 배 사이에서 고기, 과일, 새우 같은 식량을 물물 교환하며 생존했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이 열리자 이 선원들은 배 위에서 자체적으로 비터호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역도, 높이뛰기,
축구 경기까지 치렀어요. 심지어 직접 도안한 우표를 만들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바다 위에 하나의 작은 국가, 해상 미크로네이션을 만들어낸 거죠. 이 이야기가 비극적인 이유는 결말에 있습니다. 1975년 운하가 드디어 다시 열렸을 때 8년 전에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배 15척 중에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배는 단 2척뿐이었습니다. 독일 선적의 민스터란트호와 노르트빈트호, 이 2척만이 자기 힘으로 운하를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13척은 8년간의 모래바람과 부식으로 완전히 못쓰게 돼서 폐선 처리되거나 예인선에 끌려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1967년에는 배 15척이 운하 안에 갇혔습니다. 2023년부터는 배가 아예 운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967년에는 8년 동안 봉쇄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2년 넘게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1967년에도 재개방 후 혼란이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전문가들이 재개방의 혼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뭘까요? 이 모든 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세계 물류의 대동맥을 틀어막는 패턴.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에 비유하면 같은 혈관이 같은 이유로 계속 막히는 겁니다. 한번 막힌 혈관은 또 막힐 수 있어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입의 99% 이상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99%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건, 거의 전부가 배로 운반됩니다. 수에즈 운하의 동맥경화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이기도 한 겁니다. 먼저 직접적인 피해부터 보겠습니다. 물류비 상승은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대기업은 물류비가 올라도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물류비가 10%만 올라도 이익이 확 줄어들어요. 가격 경쟁력이 생명인 중소기업 수출 전선에 직격탄이 된 겁니다. 수입 물가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에너지, 원자재 운송비가 올라가면 그 비용은 결국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주유소 기름값, 마트 식료품값, 공산품 가격, 바다 건너 수에즈 운하의 위기가 여러분의 지갑과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산업이 있거든요. 바로 대한민국 조선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에즈 위기는 한국 조선업에 대규모 주문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동안 배가 훨씬 더 먼 거리를 항해해야 하잖아요. 연료를 그만큼 넣어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연료 효율이 좋은 최신 선박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LNG 추진선, 아모니아 추진선 같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수주에 집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조선업의 컨테이너선 수주액이 무려 157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LNG 운반선 수주액 86억 3천만 달러를 크게 앞지른 수치예요. 202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0척에서 100척 규모의 LNG 운반선 발주가 예상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비유로 돌아가면요. 동맥경화가 생겼으니 혈관을 넓혀주는 새 스텐트가 필요하겠죠? 그 스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거예요.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4,600억 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 우대 금융을 도입했습니다. 두산 신항 인근에 700TEU 규모의 공공 컨테이너 야드를 설치해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입니다. 2026년 여름, 대한민국 정부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섭니다. 부산과 울산을
북극 해상 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어요. 북극 항로는 수에즈 항로보다 거리를 약 30%에서 40%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줄어들면서 여름철에는 이 경로가 점점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몸에 비유하면 완전히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바이패스 수술과 같습니다. 기존 대동맥이 계속 막힐 위험이 있으니 아예 새로운 혈관을 뚫어서 피가 돌아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거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새로운 물류 경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물론 북극 항로가 당장 수에즈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에는 결빙 문제가 있고 쇄빙선이 필요하고 환경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물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에즈 운하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경제의 혈관 구조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몸에 비유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요. 대동맥에 찌꺼기가 끼어서 동맥경화가 생겼습니다. 피가 제대로 못 돌아가니까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혈관으로 피를 돌렸더니 심장이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이제 막혔던 혈관을 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가 확 밀려들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 가지, 혈관에만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에즈 운하 통항량 변화입니다. 2026년 하반기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정상 수준의 교통량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 CMA, CGM, 하팡모이드 같은 메이저 선사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선사가 돌아온 건 아닙니다. 복귀 속도가 빠르면 항만 적체가 심해지고 느리면 물류비가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이 속도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상보험료 추이입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홍해 수에즈 항로의 전쟁 위험 보험료가 기존 선체 가치의 약 1%에서 최근 0.2%에서 0.3%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달러짜리 선박이 한 번 통과할 때 100만 달러를 내던 보험료가 20만에서 30만 달러로 줄어든 거예요. 이 보험료가 계속 떨어지면 더 많은 선사가 복귀할 테고 그만큼 재개방의 충격도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운임지수입니다. 2026년 스팟 운임이 최대 25%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 수에즈 운하 수입이 4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완전 정상화되는 2027년에는 80억에서 100억 달러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운임 변화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 구조와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해운 관련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 후티 반군과 중동 정세입니다. 보험료가 낮아지고 선사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2025년 7월에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재개된 적이 있고 이스라엘과 후티 반군 사이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해운 전문가들도 홍해 수에즈 항로 복귀가 단순히 운임 문제를 넘어 보험, 안전, 정치 리스크가 얽힌 복합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조선업 수주 동향과 북극 항로 시범 운항입니다. 2026년 여름 북극 항로 시범 운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물류 경로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이 친환경 선박 수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막혔던 길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잔혹사는 60년 전 노란함대의 비극에서 시작해서 2024년에 동맥경화를 거쳐 2026년 재개방의 역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출입의 99%를 바다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마트에서 장을 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이 위기 속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기회를 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수에즈 운하 위기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물류비, 물가, 해운, 조선업,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 있으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